그냥 하는 소리라고? 내가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이 그냥 하는 소리로 무시당할 일이야?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 험담을 그렇게 해. 무슨 험담을 했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랑 말 좀 섞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렸으면 그 허름한 예식장에서 결혼식하고 하객들 뒷소리나 듣고 그랬을 건데요. 지금 너 말 다 했니?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살이 되신 박순희 씨입니다. 순희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아들 수남 씨와는 결혼 후에도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무려 15년간 시댁 살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런 순희 씨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순희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오늘 예단 맞추러 가야 하니까 일찍 준비해야 해. 며느리 미영 씨는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좀 애매해요. 그래도 둘째 결혼인데 신경 써야지.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니? 순희 씨는 지난 15년간 늘 그래왔습니다. 큰아들 집살림부터 시작해서 명절 준비, 제사, 경조사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앞장서서 처리해왔습니다. 며느리 미영 씨는 공무원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안일을 순희 씨에게 맡겨두었거든요.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주 빠지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다 알아서 잘하시니까 저는 믿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희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건지 귀찮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지 분간이 안 갔거든요. 오늘도 순희 씨는 혼자서 예단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취향을 미리 알아보느라 지난주부터 여러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반지며 목걸이며 하나하나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남아, 너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예단 보고 같이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어머니, 저는 오늘 야근이에요. 미영이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저도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요. 순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또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결혼이니만큼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희 씨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영 씨는 바쁘다며 밖에서 사 먹겠다고 했지만 순희 씨는 늘 집에서 해먹는 게 몸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아, 그래도 집밥이 낫지 않겠니?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어머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 동료들도 다 편의점에서 샐러드 사 먹고 그래요. 굳이 집에서 해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순희 씨는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해왔는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혼자 예단을 보러 나간 순희 씨는 백화점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니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에서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떠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디자인이에요.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순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산도 생각해야 하고 둘째 며느리의 취향도 맞춰야 하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희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정말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순희 씨는 오늘 본 예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걸이하고 반지 세트로 봤는데 디자인이 깔끔하더라고. 선생님이니까 너무 화려한 건 안 맞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고르신 거면 좋을 거예요. 엄마 센스 믿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취향이 다양해서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며느리의 말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자신 나름대로는 정말 신중하게 골랐는데 마치 확인이 필요한 일처럼 들렸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 혹시 둘째 며느리가 다른 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희 씨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15년 헌신이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올지 말입니다. 순희 씨가 며느리 미영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순희 씨는 57살, 이제 막 환갑을 앞둔 나이였습니다. 큰아들 수남 씨가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맞이하던 그날을 순희 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당시 30살의 당찬 신부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인사를 나누던 그날, 순희 씨는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가 고생할까봐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순희 씨는 그때부터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양보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었고, 부엌 살림도 며느리 편의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영아, 부엌 쓰기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 순희 씨도 기꺼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송해요라고 하던 며느리가 점점 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첫 명절이 왔을 때였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이번 추석에는 같이 준비해 볼까? 우리 집 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머니, 저는 솔직히 요리에 소질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 일도 바쁘고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희 씨는 며느리가 바쁘다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석 준비를 혼자 다 했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고기도 재웠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저는 배울 엄두도 못 내겠어요.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순희 씨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 이후로 미영 씨는 점점 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요즘 공무원들 업무량이 많다고 하던데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주니까 순희 씨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순희 씨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장보기까지 모든 것을 순희 씨가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아니야? 너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며느리도 봤으니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순희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순희 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팠을 때였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은 간단하게 시켜 먹을까?
어머니, 저 오늘 야근해서 늦어요. 죄송하지만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해야 해요. 아침은 먹고 나갈 거니? 저 중요한 날 앞두고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은 늦게라도 가서 먹을게요. 결국 그날도 순희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영 씨는 승진을 거듭해서 이제 제법 높은 직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일에는 더욱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가사 도우미 쓰고 그래요. 저희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니야, 가족 일인데 남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겠니? 그런 생각이 너무 구식이에요.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살림을 남이 만질 거라고 생각하니 좀 그렇네. 어머니, 요즘은 시간이 금이에요. 가사 도우미한테 살림 맡기고 시간적인 여유 생기면 어머니도 개인 시간 보내고 좋은 거죠 뭐. 이런 대화가 늘어날수록 순희 씨는 자신과 며느리 사이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는데 미영 씨는 단 한 번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언니네 큰 며느리는 왜 안 와요? 신우이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순희 씨는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바쁠 거야, 직장일 때문에.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컸습니다. 15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며느리가 자신이 아플 때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순희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둘째 아들 결혼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서 결혼식 가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동네 이웃들, 직장 동료들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영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데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좀 민망한 일이 있었어요. 순희 씨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료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얼마 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이라고 했더니 다들 좀 놀라는 것 같았어요. 5만 원이 왜? 요즘 공무원들 결혼식이면 그 정도는 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요새는 적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최소 10만 원은 내야 한다고요. 특히 저처럼 직급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인데 10만 원이라니요. 요즘 사람들 기준이 이렇게 높아진 줄 몰랐습니다. 그런가? 내가 젊었을 때는 3만 원만 내도 많이 내는 거였는데.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적게 내면 안 되잖아요. 미영 씨의 말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니?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이번 도련님 결혼식 때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순희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식은 자기 가족 일인데 왜 축의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요. 근데 축의금 이야기가 왜 회사에서 나와?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게 있나? 듣고 보니 이상하네. 가족 일인데 뭐하러 그리 왈가왈부해. 너도 신경 쓰지 말어. 어머니, 제 직장 동료들이 많이 올 텐데요.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 가족이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미영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체면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위치, 직장에서의 평판, 동료들의 시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동료들한테 시댁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결혼식에서 너무 소박하게 하면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희 씨는 며느리의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식은 축하하는 자리인데 왜 체면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요.
그래도 정성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 세상은 안 그래요. 이때 아들 수남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단 축의금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순희 씨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식이 며느리의 체면을 세워주는 자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그런데 축의금이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는 거 아니야? 체면 때문에 내는 게 맞나? 상황이 안 좋으면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적게 낼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제가 직장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해요. 며칠 뒤 미영 씨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상의한 결과라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요즘 결혼식은 피로연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요. 특별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하객들한테 선물을 좀 더 좋은 걸로 준다든지 아니면 식당을 더 고급스러운 곳으로 한다든지요. 순희 씨는 비용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단이며 예식장이며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추가 비용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죠. 도련님도 한번 결혼하는 건데요. 엄마,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소박하게 하면 신부 쪽에서도 서운해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 스타일도 많이 다르니까 준비하면서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예식장 코스대로 하면 식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예비 동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말 없었어요? 자주 전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별다른 말은 없던데.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주니까 순희 씨는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 시누이 순자 씨가 놀러 왔습니다. 순희 씨는 요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요즘 결혼식이 이렇게 복잡한 거야?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런가? 언니, 뭔 일이에요? 순희 씨가 며느리와 있었던 대화를 들려주자 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니,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결혼식은 가족 일인데 왜 며느리 체면을 위해서 해야 해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을 내가 몰라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언니, 결혼식은 두 집안이 기쁘게 치르는 자리지. 누구 하나의 체면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순자 씨의 말을 들으니 순희 씨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동의한 상황이라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번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자신의 의견보다는 며느리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양보해온 결과가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접대용 다과, 신부 측 가족들과의 식사 약속, 예식 당일 역할 분담까지 체크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영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요구사항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뭔데? 신부 대기실이요. 제 동료들이 와서 보게 될 텐데 너무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순희 씨는 예식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대기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대기실도 따로 꾸미고 그래요. 꽃꽂이도 하고 간식도 특별한 걸로 준비하고요. 그런 건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데? 어머니, 이런 걸로 아끼면 안 되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일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겨났습니다. 순희 씨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하객 선물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하객 선물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순희 씨는 이미 실용적인 수건 세트를 주문해 놨었습니다. 품질도 좋고 쓸모도 있는 걸로 골랐는데 미영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요즘은 좀 더 특별한 걸 줘야 해요. 그럼 뭘 주면 좋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핸드크림이나 캔들 같은 걸 예쁘게 포장해서 주더라고요. 순희 씨는 이미 주문한 수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취소하면 또 손해고 그렇다고 미영 씨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영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축의금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과장님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보다 더 많이 내는 게 예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축의금을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야? 축의금은 마음이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직장에서 체면이 서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 하객들한테는 최소 15만 원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다른 결혼식에 갈 때도 당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우리도 남의 결혼식에 갈 때 그만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게 예의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무슨 부잣집 결혼식도 아니고 축의금을 뭐 그렇게 많이 받아? 다들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 아니냐? 축하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순희 씨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결혼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되었을까요? 금요일에는 급기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순희 씨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혼식 준비가 너무 아쉬워요. 뭐가 아쉽다는 거야? 다른 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며느리에게는 그런 노력이 부족해 보였던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좀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쓴 게 얼만데. 네가 말해주는 것도 생각해보고 둘째네랑 상의해서 괜찮으면 바꾸고 그랬잖니. 위약금도 다 물어내고 호텔로 바꾸고 말이야.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런 식으로 뭘 바꿔야 한다고. 그러면 결혼식을 미루라는 말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진작부터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제 잘못도 아닌데요. 어머니가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된 거잖아요. 뭐라고? 그 말을 듣고 순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이제는 구식이고 뒤떨어진 것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순희 씨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간 건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였습니다. 경로당 회장인 영순 씨가 순희 씨의 표정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좋지 않은데? 회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순희 씨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순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순 씨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야, 그건 좀 이상한데? 결혼식은 두 집안이 화목하게 치르는 자리지. 누구 하나 채면 세우는 자리가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건가요? 아니야, 네가 정상이야. 며느리가 좀 이상한 거지. 누가 요즘 축의금을 15만 원씩 받니? 뭐 어디 부잣집 결혼식이야. 100번 양보해서 다른 건 다 이해한다고 쳐요. 근데 축의금도 그렇고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내가 들어도 이상해. 그리고 공무원이면 무슨 법인이 뭐니 해서 쓸 수 있는 돈도 한정적인 거 아니야?
아무튼 이상해. 처음에 네가 준비했던 대로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 축하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요즘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면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오히려 간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뭘 모르는 건 너네 며느리인 것 같은데. 영순 씨의 말을 듣고 순희 씨는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며느리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일요일 저녁, 순희 씨는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일 모레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둘째 아들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순희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호텔 예식장에 가져갈 물품들을 점검하고 가족들 옷차림을 챙기고 하객 접대를 위한 준비물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오전 8시 순희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만큼은 둘째 아들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너도 준비 다 됐니? 며느리 미영 씨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준비 다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복이 좀 평범해 보이는데요? 이게 내가 가진 한복 중에서 제일 좋은 건데. 아, 그러시구나. 뭐 어쩔 수 없겠네요. 미영 씨의 말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옷차림까지도 자신의 체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미영 씨는 바로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서 신부 쪽 가족들을 맞이하고 하객들을 안내하느라 바빴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객 선물을 준비한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캔들 세트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배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미영 씨가 꼭 바꾸자고 해서 수건에서 캔들로 바꾼 건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비슷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하겠지만요. 순희 씨는 어쩔 수 없이 대체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미영 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미영 씨가 순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객 선물이 아직 안 왔다면서요? 응,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 조금 늦게 온다고 해. 어머니, 이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믿을 만한 업체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미영 씨가 바꾸자고 해서 바꾼 건데 이제 와서 자신 탓을 하다니요. 그래도 곧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제 동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실수가 있으면 어떡해요? 이때 미영 씨의 직장 동료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결혼식 준비 정말 잘하셨네요. 예식장도 고급스럽고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요. 시어머니 분이 정말 세심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하객 선물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연락이 다시 한 번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며느리 미영 씨에게 이야기하니 미영 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동료들이 자리를 뜬 후 미영 씨는 순희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동료들한테 얼마나 창피해요? 미영아,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업체에서 실수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했어야죠. 왜 이렇게 대충대충 하세요? 순희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대충 했다는 소리를 듣다니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영 씨는 계속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촬영 때도 순희 씨에게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좀 더 밝게 웃으세요.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는 자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순희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결혼식인데도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영 씨의 직장 상사가 식당 음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호텔 뷔페를 많이 하던데 여기는 좀 아쉽네요. 같은 호텔도 급이 좀 다른가 봐? 미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순희 씨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장님이 음식이 좀 아쉽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여기가 음식도 맛있기로 소문난 곳인데 어머니, 제가 더 좋은 호텔로 바꾸자고 했잖아요. 왜 안 들으셨어요? 순희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네와 상의해서 일반 예식장에서 호텔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까지 내고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탓하다니요. 오후 2시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자신의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순희 씨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너무 구식이라서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몇 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일이었던 겁니다. 순희 씨는 조용히 자리를 뜨고 예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누이 순자 씨가 순희 씨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순희 씨는 방금 들었던 며느리의 말을 순자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언니,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가 그러더라. 내가 너무 구식이라 되는 게 없다고, 창피하다고. 뭐라고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오랫동안 뭘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순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언니, 그건 정말 너무한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들 수남 씨가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다들 찾고 있어요. 수남아, 엄마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순희 씨는 아들에게도 며느리가 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수남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결혼식이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나중에 이야기해요. 순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 편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순희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결혼식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걸까요? 순희 씨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미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저 오늘 늦어요. 응, 순희 씨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그 말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아들 수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출근해버렸습니다. 엄마, 저도 회사 가봐야 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았다는 인사칠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순희 씨는 어제 결혼식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초라해 보였습니다. 점심때쯤 시누이 순자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어제 일 때문에 밤새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 정말 충격이 컸어. 당연하죠?
언니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순자 씨는 어제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언니, 수남이는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것도 문제네요. 지 안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씨와 통화를 마친 후 순희 씨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문제지만 아들의 태도도 서운했습니다. 그 주 내내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고 수남 씨는 눈치만 보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순희 씨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미영아, 결혼식 때 네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많이 상처받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미영 씨는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가 동료들한테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한 말 말이야. 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순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니요. 자신에게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라고? 내가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이 그냥 하는 소리로 무시당할 일이야?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 험담을 그렇게 해. 무슨 험담을 했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랑 말 좀 섞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 안 드렸으면 그 허름한 예식장에서 결혼식하고 하객들 뒷소리나 듣고 그랬을 건데요. 지금 너 말 다 했니?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말이야. 완벽하게 준비했으면요, 뒤에서 그런 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세요.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희 씨가 예민하다고 되돌려 말했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동안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있는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힘만 쏟을게 뻔하니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멍하니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나간 순희 씨가 회장 영순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야, 그 며느리가 진짜 너무하네. 사과도 안 해. 사과는커녕 그냥 하는 소리였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걸 그냥 냅뒀어. 영순 씨는 분개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를 둔 입장에서 순희 씨의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순이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너무 많이 참아줬어. 이제는 네 목소리를 내야 할 때야. 영순 씨의 말을 듣고 순희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남편의 사진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너무 양보만 했나요? 먼저 떠난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으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희 씨는 혼자 동네를 산책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양보했던 수많은 순간들, 아들을 위해 참았던 서운함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삼켰던 불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창피한 일로 평가받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일요일 아침, 순희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아들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희 씨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영순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야.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조용히 참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순희 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표현해야 할 때였습니다. 순희 씨는 일기장을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음,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순희 씨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순희 씨는 아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입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굳혀온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안일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렸을 텐데 순희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수남아, 오늘부터 아침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 며느리 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없었다. 그냥 이제 나도 내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순희 씨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와 아들은 당황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집 청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네가 해. 나는 내 방만 정리할게. 보고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희 씨는 태연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저녁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오후부터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을 보러 갔을 텐데 순희 씨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회장님, 저 이제 제 인생 살기로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동안 너무 희생만 했어. 순희 씨는 영순 씨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며느리와 아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서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고 어디 가셨어요? 카페에서 차 마시고 왔어. 너희 저녁은 알아서 해결했네. 엄마, 요즘 좀 이상해요. 왜 이러세요?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며느리와 아들은 순희 씨의 변화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순희 씨가 아예 외박을 했습니다. 고향에 사는 옛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간 것입니다. 내일 저녁에 들어올게. 너희는 알아서 잘 지내고. 어머니, 갑자기 외박이세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미리 말해야 할 이유가 있나? 나도 내 친구 만날 권리가 있지.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거 일일이 너한테 꼭 알려줘야 해? 순희 씨는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고향에서 하루를 보내며 순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옛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눈빛이 살아났어. 친구들은 순희 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봐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다며 이제라도 자신을 찾은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희 씨를 보고 며느리와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동안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나가 계실 수 있어요? 집이 어떻게 됐는데? 빨래도 쌓여 있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고요.
그럼 너희가 하면 되잖아. 나만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며느리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안 그러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금까지가 잘못된 거였어. 나도 이제 깨달았어. 이때 아들 수남 씨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미영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요. 나는 직장 안 다녀서 안 힘들다는 거야? 그동안 이 집 살림을 다 도맡아 한 게 쉬웠다고 생각해? 순희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수남아, 네 아내가 둘째 결혼식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엄마, 그 얘기는 왜 또? 창피해 죽겠다고 했잖아.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 며느리 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사과했잖아요. 사과? 그냥 하는 소리였다고 한 게 사과야? 그래도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진심이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확실히 말해둘게. 앞으로는 집안일 각자 분담해서 하자. 어머니, 그럼 저는 언제 쉬어요? 직장에서 돌아와서 또 집안일까지? 그럼 나는 15년 동안 언제 쉬었어? 나도 사람이야. 토요일에는 더욱 확실한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거야. 경로당도 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갈 거야. 어머니,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해.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오히려 너무 늦었지. 니들이 손발이 없어 뭐가 없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짬내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주말에 시간 많으니 하면 되는 거잖냐. 그 나이 먹도록 내가 지금까지 다 해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닐 테고 말이다. 순희 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영아, 나한테 고마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앞으로는 말 조심해.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순희 씨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조심스럽게 순희 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희 씨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침을 준비하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순이야,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뭔가 해결됐나? 네, 회장님, 이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순희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 당당한 순희 씨의 인생 말입니다. 순희 씨가 달라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미영 씨와 아들 수남 씨는 이제 스스로 집안일을 나눠서 하게 되었고, 순희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니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순희 씨가 늘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미영 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예 배우러 갔다 왔어. 아, 그러시구나. 며느리의 태도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희 씨가 변한 후로 미영 씨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순희 씨가 고향 친구들과 하루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교에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입니다. 순이야, 너 정말 많이 밝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맞아. 이제야 네 본래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순희 씨도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자신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수남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순희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미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결혼식 때 한 말도 정말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성했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금방 아무는 건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장 영순 씨가 순희 씨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순이야, 우리 경로당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상담 프로그램이야. 네가 이번에 겪은 일처럼 가족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 순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 저도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완전히 해결된 사람보다는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와닿잖아. 금요일에는 며느리가 순희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그동안 어머니한테만 맡겨뒀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순희 씨는 의외였습니다. 15년 동안 요리에 관심도 없던 며느리가 배우고 싶다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배우고 싶은 거야? 네, 진심이에요. 그동안 너무 의존만 했던 것 같아서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일단 기회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보자. 토요일 오후 순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간단한 볶음밥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준비해봐. 네, 어머니. 미영 씨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양파를 썰면서도 몇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 더 작게 썰어. 이렇게요? 응, 그래. 요리를 가르치면서 순희 씨는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요일에는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평일에는 미영이가 저녁 준비하고 저는 설거지와 청소를 할게요. 주말에는 제가 빨래와 대청소를 하겠어요. 그럼 나는? 엄마는 이제 정말 쉬세요. 엄마 하고 싶은 일만 하시면 돼요. 순희 씨는 뭉클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이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순희 씨는 경로당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일을 다 해왔는데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해요. 순희 씨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영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보람도 있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서 분명 잘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며느리의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 인생을 되찾고 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 가족들도 변하고 있고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다. 순희 씨의 인생 이모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사는 삶을 말입니다. 이제 안 합니다.
뭐라고? 더는 이점 붙이는 거 안 한다고요. 제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버지 제사야. 그럼 당신이 붙여요. 전 그만할래요. 너 정말 못됐구나.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니까. 어머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넌 가만히 있어. 너도 똑같아. 둘이 짜고 작정했지. 저도요, 다음부턴 안 올 거예요. 형님 혼자 남는 거 걱정돼서 참았는데, 이제 안 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살 송은이입니다. 늘 제사 때가 되면 제 몸은 저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는 정말 달랐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펴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해마다 제사 전날이면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주방, 새벽 공기, 굳은 얼굴들. 모든 게 익숙한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준이한테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 오지 말라고 했어. 괜히 와서 고생하고 갈 바에는 안 오는 게 낫지. 그나저나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전 붙이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은희 씨는 남편의 그 한마디의 순간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매년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남편에게 나온 말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그 한 문장에 은희 씨가 지난 몇 년간 해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전 붙이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아니 그게 당신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쉬운 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붙여본 적 있어요? 내가 왜 해? 내가 장남인데. 은희 씨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이 저절로 쳐졌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장남이죠. 그래서 전을 안 붙여도 되고 저는 며느리라 당연히 붙여야 하죠. 은희 씨는 입 밖으로 나갈 것 같은 말을 겨우 멈췄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한마디를 듣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로 인해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봐라. 또 늦게 왔네. 전날까지 뭐 하다 온 거야? 회사 일 마치고 온 거예요? 동서는 일찍 왔네요. 형님, 저녁 차려야겠어요. 어머님 드셨대요. 동서인 52세 최미라 씨는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은희 씨는 가방도 놓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문지는 거기 깔고 대파 썰고 동태 꺼내. 느려 빠져가지고는. 어머님, 작년에도 전 많이 남았잖아요. 이번엔 조금 줄이면 어떨까요? 은희 씨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죄였다는 걸 곧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 씨의 말에 86살 시어머니 박말순 씨는 쾅 도마를 내리쳤습니다. 줄이긴 뭘 줄여? 내 맘대로 할 거면 네가 시험이 해. 대충 할 거면 제사는 뭐하러 지내냐?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은희 씨는 얼어붙은 채 신문지를 깔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 미라 씨는 조용히 은희 씨를 말렸습니다. 형님, 그냥 해요. 어머니가 더 화나시면 우리만 피곤해져요.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 씨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결혼 30년 차. 그 말은 이런 전쟁을 30년째 반복했을 뿐 아니라 항상 총알바지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늘 총알바지였을까? 은희 씨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때 남편 창식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좀 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 당신이 제사 준비하는 거 본 적 있어? 고작 도마에 파 써는 것조차 안 해봤잖아. 내가 왜 해? 남자가 무슨. 성은희 씨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아, 남자라서 안 해도 된다는 말. 그 말이 아직도 쓰인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송 씨의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아서 나오려는 눈물을 꼭 참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 다짐을 수십 번씩 했습니다. 이번 제사 준비는 끔찍했습니다. 20인분이 넘는 전,
나물, 탕국, 조기구이까지. 귀신이 다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모든 걸 며느리 둘이서 해내야 했습니다. 남편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오면 분위기만 험해진다면서 시어머니가 막아설 뿐 아니라 남편들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들 모이면 뭐해? 일은 내가 다 하잖아. 어휴, 몸종이 둘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이 집에서 송 씨와 동서 최 씨는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사 당일 아침 일이 생겼습니다. 송 씨는 4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도마에 쪽파를 올려놓는 순간 시어머니가 또 시작했습니다. 하품은 또 왜 해? 그런 정신머리로 무슨 제사를 지내? 죄송합니다. 정신머리도 없고 요령도 없고 진짜 바보 아니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쪽파를 탁 도마에 내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는 바보도 아니고 요령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송 씨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움찔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던 건지 송 씨를 향해 언성을 올렸습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전 하나도 못 붙이는 사람한테 매년 이 고생을 하라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송 씨의 격한 목소리에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사 중에 무슨 소리야? 그게 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나보고 못생겼다, 못 배웠다 해도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의 반응을 본 송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의 싸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 내가 장남이라서 이 집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그 집 당신이 다 지켜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좀 지킬게요. 송 씨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기에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등은 곧게 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명절과 제사는 해마다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온다는 표현조차 아까웠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송 씨의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결혼 첫해 29살이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했으니 시댁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 당연하다는 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했습니다. 은희야, 며느리는 손이야. 손은 시어미 일을 거들어야지.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틀린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진리처럼 들렸고 누가 하나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옆에서 웃고만 있었고 시누이들은 착하다, 우리 새언니 하면서 기특해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게 당연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칭찬으로 포장된 착취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해볼게요. 그래, 역시 젊은 손이 좋아. 내가 이래서 며느리는 아가씨보다 낫다니까. 그때는 그런 말이 기분 좋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어쩌면 나름의 승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송 씨는 사람이 아니라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아이를 낳고 직장도 다녔지만 제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는 시할아버지 제사까지 챙겨야 했고 어느 해는 제사 날짜가 겹쳐서 며칠을 시댁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저 이번에 아이가 열이 나서.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아이는 애비한테 맡겨. 한 번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나 애가 아파도 회사 일이 있어도 제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핑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어머님께 말씀 좀 드려봐요. 아이가 아픈데. 그럼 내가 불효자 되는 거야. 그냥 하루 고생하면 되잖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송 씨는 남편에게도 하루 고생이면 끝날 일이고 송 씨한테만은 그 하루가 1년을 무너뜨리는 고통이란 걸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느덧 30년. 회사에서는 대리 과장 차장으로 승진해 가는데 시댁에서는 여전히 며느리 초년생 취급이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그렇게 붙여? 요령도 없네. 요령도. 30년째 하는 건데도 아직도 요령이 없다고요? 송 씨는 자신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매년 지적을 받아야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령이 아니라 체력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송 씨의 솜씨는 나날이 늘어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상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제사 음식을 간소화하는 집도 늘어났지만 송 씨의 집은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상님 앞에서는 간소화 못해라는 말 한마디에 며느리들의 팔뚝만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형님, 갈치전도 해요? 어머님이 어제 말씀하셨잖아. 갈치 없으면 전이 아니라시더라고. 송 씨는 동서에게 말하면서도 정말로 그걸 먹는 귀신이 있다면 가슴 속 하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송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침은 멈추고 해. 음식에 침 튀면 어쩌려고 그래? 그때도 송 씨는 제사상 앞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속이 울렁거리는데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땐 도망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말도 참 폭력적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참아야 하고 더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작 가족 중 누구도 절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수고했어.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수고에는 어떠한 보상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년 반복되는 멘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 씨는 그 굴레를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동서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젠 안 갈 거예요. 어머님 보고 저도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종이더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송 씨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송 씨의 아들 희준이가 어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맨날 명절엔 슬퍼 보여?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사라는 굴레는 몸과 마음만 혹사시킨 게 아니라 송 씨의 삶 자체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제사 끝나고 돌아온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저녁밥부터 찾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소파에 눕기 바빴습니다. 남편의 입은 닫혔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송 씨는 또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답답했습니다. 오늘 당신 좀 너무했어. 뭐가요? 어머님한테 대드는 건 아니지. 다들 놀랐잖아. 전부 치다 말고 쪽파 도마에 내려놨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거야.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속이 확 뒤집혀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전 붙여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송 씨를 봤습니다. 내가 왜 전을 붙여? 이제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전을 붙이냐는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텐 이 일이 노동이 아니라 그냥 관습 정도였던 거였습니다. 그 쉬운 전이라고요? 한 번이라도 붙여봤어요? 팔에 기름 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아픈 그 전을요?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드라마 속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남편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모습의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또 그 얘기야? 못생겼다, 못 배웠다, 자식도 못 가르쳤다. 들어도 되는 말이에요? 남편 김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남편 앞에 섰습니다. 난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엄마 편을 드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죠.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곧 무시라는 걸.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남편 김 씨는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들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전 부치는 사진, 상 차리는 사진, 땀에 젖은 앞치마. 아들이 찍어주었던 사진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람 대접이냐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뭐해? 장 보러 가? 아니요, 그냥 쉴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남편 김 씨는 눈치를 챘나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기에 송 씨는 그렇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사 준비하느라 명절 지나고 나면 늘 알아놓았어요. 그건 알았어요? 남편 김 씨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참 웃겼습니다. 대답은 못하면서 듣고 있다는 제스처는 꼭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취해지는 행동이나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김 씨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명절 잘 보냈어? 얼굴 보러 갈게. 그래, 올 때 그냥 손만 들고 와. 엄마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송 씨의 싸늘한 반응에 아들 김 씨도 뭔가 느꼈나 봅니다. 예전 같으면 뭐 해줘요 했을 텐데 그냥 조용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송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화낸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머니한테는 너무했어. 어머니한텐 한마디 했지만 당신에겐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에 김 씨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제사 문제로 화난 게 아니라 당신이 매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더 화가 났어요. 송 씨는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게만 맡기고 예민한 애라고 말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쉬운 전 당신이 한번 붙여봐요. 그래야 알죠? 남편은 말이 없었고 송 씨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전했으니 송 씨가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눅눅했습니다. 제사 전날 다시 그 집에 가는 발걸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 한쪽이 조금 달랐습니다. 동서 최 씨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안 할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도 목소리 낼 때 된 것 같아요. 며칠 전 통화에서 들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 씨는 최 씨와 같은 편이라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변함없는 목소리, 변함없는 눈빛. 한눈에 봐도 오늘도 전쟁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왔어? 늦었네. 미라는 한참 전에 왔다. 죄송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회사 일이 무슨 핑계야? 제사가 우선이지. 조상 모시는 게 그런 거니? 송 씨는 입을 꾹 다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그랬듯 대꾸할 가치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최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형님, 이리 줘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같이 해. 혼자 두면 또 뭐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둘이 다시 부엌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눈빛으로 대화를 했고 마음속으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새벽 4시 반,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벌써 늦었어. 부엌 들어가. 오늘 음식 많아. 예. 부엌에 들어가자 최 씨가 먼저 감자를 깎고 있었고 송 씨는 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품하지 마. 정신 차려. 그딴 식으로 해서 언제 다 하겠니? 네, 어머님. 최 씨는 조용히 대답했지만 손놀림은 단호했습니다. 송 씨도 묵묵히 전을 부치며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다 놓고 하고 싶다. 한참 전을 부치던 중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잖아. 이래서 요령이 없다는 거야. 어머님, 이 정도가 딱 먹기 좋아요. 얇으면 다 찢어져요. 송 씨가 단호하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한 템포 늦게 반응했습니다. 네가 전 전문가야? 참견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음식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 많던 음식들 막상 먹을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형님, 갈치전 남겠죠? 남을 거예요. 매년 다 버리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음식인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 나물 간이 안 맞아. 이건 다시 묻혀. 예. 하지만 송 씨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딱딱하게 감정을 절제한 채 말했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지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고 나자 남편과 시동생들이 하나 둘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손엔 스마트폰과 물티슈 뿐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화가 났습니다. 또 수고했다고. 고작 그 말이 전부야. 송 씨는 순간 화가 날 뻔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 붙여본 적 있냐고요? 김 씨는 멈칫하더니 눈치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송 씨를 노려봤습니다.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 말씀도 좀 들으셔야죠. 그 순간 최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가 송 씨의 편을 들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시댁살이 해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도 20년 넘게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자격도 생겼겠죠. 그 말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못하고 있던 최 씨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송 씨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노동력이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시동생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만 남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제 제사도 못 지내겠네. 며느리들이 저러니 조상이 노하셔. 그 소리가 참 가소로웠습니다. 조상이 노한다는 말로 며느리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상님보다 며느리들이 먼저 노했어요. 그날 밤 송 씨는 최 씨를 불러다가 맥주를 한 캔씩 마셨습니다. 숨죽여 살던 시간이 떠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저도 이젠 안 참아요. 다음 제사 땐 저도 집에 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안 가요. 진짜예요. 송 씨는 최 씨와 그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진심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처음 느꼈습니다. 제사 당일,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거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불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자, 얼른 전부터 부쳐. 오늘 갈치전이랑 고추전도 해야 해. 어머님, 고추전은 작년에도 너무 많이 남아서.
남으면 버리면 되지. 귀신이 먹는 거야, 귀신이.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귀신이 먹는 전을 부치느라 며느리들은 귀신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팬 앞에 선 지 3시간이 지났을 무렵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최 씨도 진이 빠진 듯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근데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름 묻은 손으로 전을 툭 집어 드시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짜, 먹지도 못하게 만들었네. 음식에 정성이 없으니 이런 거지.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성이 없다고요. 어머님, 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점 붙이고 있어요. 그걸 힘들다고 해? 나 때는 아궁이로 불 지피고 했어. 요즘 애들은 어휴. 그러면 지금은 전기 쓰니까 덜 힘든 건가요? 불 안 지피면 제사 음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나요? 송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 말이 톡 튀어나갔습니다. 근데 한번 튀어나오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네, 대들고 있어요. 30년 참았으니까 이젠 좀 말할게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쉬운 전 하나도 안 붙여본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요?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서 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멈췄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실룩였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아무 말 못하고 송 씨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내 며느리 못생겼다, 못 배웠다 하셨어요. 당신은 그거 듣고도 가만히 있었죠? 그거야 그냥 노인네가 말이 좀 세서 그런 거지. 그 한마디에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온 30년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전집게를 내려놨습니다. 신문지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전 중 하나를 툭 집어들고 그대로 탁 던졌습니다. 기름 냄새와 함께 전이 허공을 가르고 신문지를 찢으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송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뭐라고? 더는 이 점 붙이는 거 안 한다고요. 제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버지 제사야. 그럼 당신이 붙여요. 전 그만할래요. 남편 김 씨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헉소리를 냈습니다. 너 정말 못됐구나.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니까. 그 말에 최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도. 넌 가만히 있어. 너도 똑같아. 둘이 짜고 작정했지. 저도요, 다음부턴 안 올 거예요. 형님 혼자 남는 거 걱정돼서 참았는데 이제 안 할래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조상님 앞에서 이런 꼴을 보다니. 조상님보다 우리 허리디스. 그가 먼저 망가졌어요. 남편 김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시동생은 눈치만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쟁에는 끼지 않겠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그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적은 길었고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최 씨에게 눈짓했고 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습니다. 우리 가요? 진짜요? 응, 가요. 우린 할 만큼 했어요. 현관문을 나설 때 남편 김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당신은 왜 늘 당신 가족만 생각해요? 난 가족 아니에요? 남편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송 씨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송 씨는 처음으로 제사날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이날은 송 씨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낸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방향키를 거머쥐었다고 느낀 날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송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은 말을 걸까 말까 머뭇거리다 결국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 씨는 회사에 갔습니다. 누가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송 씨 마음속에선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송 씨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핸드폰을 열어 동서 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괜찮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형님, 저 사실 속이 시원했어요. 그 답장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미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송 씨는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 이번에 진짜로 제사 안 갈 거야. 저도요, 이번에 마음 굳혔어요. 제 뜻도 변함없어요. 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순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형님 없으면 제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겁났는데 이번엔 안 무서워요. 진짜로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습니다. 같이 못 간다는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안 가도 된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며칠 뒤 남편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 제사 희준이한테 말해놔야 하지 않겠어? 말해봤자 해요. 걔 회사 일정도 있고. 이번엔 안 갈 거예요.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그 말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매정? 30년 제사에 매년 갔던 사람이 이번 한 번 빠진다고 매정한 거예요? 엄마가 상처받으시잖아. 나는요? 난 평생 상처만 받고 살았어요. 남편 김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절대로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쌓은 나날들이 지나가던 중 다음 제사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벨이 울리는 걸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만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받지 않았더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왜 전화 안 받냐고 하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 통제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형수님, 설마 이번에도 안 오시는 건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시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안 가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며 숙여달라는 시동생의 부탁에 이제 제 충격도 생각 좀 해주세요. 30년 충격이었거든요. 하고 말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내 죄책감을 유도하려는 말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최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오늘 남편이랑 대판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이 제사 준비는 어차피 며느리 몫이라는데 저 그 말 듣고 식탁 뒤엎을 뻔했어요. 그 말에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긴데 웃기지 않은 현실. 그게 우리였다는 현실에 어이없는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형님, 진짜 이번 제사에 아무도 안 가면 어머님 난리 나겠죠? 그럼 어머님이 조상님 모시면 되죠. 조상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라 해요. 누가 전 더 잘 붙이냐고? 최 씨는 킥킥 웃었고 송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린 진짜로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이번엔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 말입니다. 드디어 제사 전날 밤이 왔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고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 내일도 안 갈 거야? 응, 출근해. 그리고 집 청소할 거야. 재수 씨 집도 난리래. 재수 씨도 안 간다더라.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텔레파시가 잘 통했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우린 평생 몸종으로 살았을걸?
남편 김 씨는 입을 다물었고 그날 밤 늦게까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김 씨가 혼자 제사 집으로 내려가게 되리란 건 뻔한 결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송 씨는 출근복을 입고 회사로 갔습니다. 동서도 회사에 출근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둘 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점심시간,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속이 다 시원하죠? 송 씨는 살겠더라, 진짜 살 것 같았어. 하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우리 마음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서 여자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제사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짐이 많았는지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고 손엔 검은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전 냄새가 퍼졌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갔다 왔어. 그래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을 덜어주고 고생했겠다고 했겠지만 이젠 그럴 마음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당신이 안 와서. 놀라실 만도 하죠. 평생 부려만 봤으니까요.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좋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게요. 그럼 30년 동안 들은 험한 말들은요. 머릿속에는 낯선 말들이 떠올랐지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날 바보라 부르고 못생겼다고 할 땐 뭐라 하셨어요? 노인네가 좀 거칠어서 그런 거지. 거칠다는 게 사람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남편 김 씨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식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 안 하는 걸로 모든 걸 모면했습니다. 나는 사람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한 번도 보호받지 못해야 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 말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감정이 과하다는 말. 그건 결국 문제는 너한테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게 아니고 상처받은 거예요. 30년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안 했던 사람이 드디어 말한 건데 그걸 예민하다 해요?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 우리 아들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가족이 흔들리는 것보다 주변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당신 엄마랑 사는 게 편하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송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 그냥 엄마랑 같이 사세요. 저는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겠다는 그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이혼까지 가냐는 그 억울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제사 한번 안 간 것 가지고.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뭘 안 했다고 그래? 생활비 대고 가족 챙기고. 가족은 당신 엄마 말고 나랑 아들이잖아요. 근데 당신은 항상 엄마만 챙겼어요.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고생할 때도 몰랐죠? 명절마다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다니고 명절 끝나면 독감으로 누웠던 거. 그건 몰랐지. 말 안 했잖아. 그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말하면 뭐해요? 그때도 예민하다 했을 거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서 잠들었고 송 씨는 침실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이 집과 이 사람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혼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재산 분할, 책임 사유, 이혼 사유 정리. 이혼이 현실로 다가왔고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송 씨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 동서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 이혼할 생각이야. 형님,
정말요? 응, 더는 안 되겠어.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더라. 형님, 저도 사실 요즘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싶어서. 송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생각보다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한밤중 거실 조명 하나만 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송 씨는 핸드폰을 켜고 이혼 변호사 상담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처음으로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물었고 송 씨는 조목조목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억압의 내역을 그렇게 열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송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예요. 다음 주 변호사랑 상담 있어요. 남편 김 씨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잠깐 감정 상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동안 감정만 상한 줄 알았는데 삶 전체가 무너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남편 김 씨는 손을 머리에 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너무하잖아. 나는 지금까지 너무 안 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를 좀 해보려고요. 그날 밤 남편 김 씨는 잠을 못 이뤘는지 계속 뒤척였습니다. 침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실에 앉아 혼잣말을 하다 잠들었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갔는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더니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너 미쳤니?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버려? 말끝마다 욕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고 표정도 초조해졌습니다. 지금 이혼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 우리 아들 결혼도 고진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마지막까지도 남 체면부터 걱정하네요. 그럼 넌 어떻게 살 건데?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나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랑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5번쯤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은희야, 문 열어.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남편 김 씨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송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예전엔 무기였지만 지금은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송 씨의 눈치를 보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고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길 유산 한 푼도 못 줄 거래. 그 말에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집 시골집 하나 있는 거 유산이라고요? 그래도 그걸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계산은 혼자 하세요. 난 계산 끝났어요. 며칠 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 날짜가 잡혔고 남편 김 씨 마지막이라며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대로 진짜 끝내면 후회할 거야. 후회요? 난 지금까지 후회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이 또 도끼처럼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엄마랑 싸울 땐 늘 가만히 있었고 내가 아파도 제사부터 챙겼잖아요. 그건 전통이니까, 가족이니까. 난 당신 가족 아니었나 보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아들 희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혼 진짜 생각해? 응, 엄마는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아빠가 많이 후회하더라. 좀 기다려볼 생각은 없어. 희준아, 엄마가 참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는 더 못 살아.
아들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에 의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송 씨는 혼자 떡볶이를 사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뭔가 매운 게 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오래된 분식집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복잡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을 쓰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건 냉장고 정리였습니다. 냉동실엔 명절 때마다 챙겨온 전이 빼곡했고 냉장칸엔 시어머니가 보내준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버렸습니다. 그걸 치우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 시간이 기분 좋을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 김 씨는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송 씨를 돌아보긴 했지만 송 씨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웠다. 그게 남편 김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0년을 지나고 나서야 나오는 고마움이란 차라리 없느니만 못했습니다. 이혼 후 송 씨는 직장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간 몰아서 써본 적 없던 연차를 다 써서 한 달을 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가 제일 좋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은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바람도 맞았습니다. 누가 보면 참 한가한 중년 여자 같았겠지만 송 씨한텐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9월 추석이 다가왔을 때 예전 같으면 장을 봐야 했고 어깨가 결려야 했고 친정엔 못 간다는 아쉬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엔 제주도나 가볼까? 그 말이 그냥 입 밖으로 나왔고 그 말을 스스로가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 최 씨와는 여전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반찬 가게 창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수다를 떨 뿐 아니라 주말마다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게 낙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예전 같았으면 지금 전 부치고 있었겠죠? 그러게 전 대신 커피 냄새가 좋다. 둘이 웃었고 송 씨는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하루가 충전됐습니다. 사람은 진짜 관계가 하나라도 단단하면 잘 살 수 있구나. 그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골집에 계셨고 남편이 혼자 모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지내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송 씨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사자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 보여? 응, 예전엔 늘 뭔가 바빠 보이고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 같아.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엄마로 보인다는 말. 그건 아마 제가 며느리 역할을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송 씨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제사 없는 하루, 오늘도 나로 살아있는 하루. 그렇게 송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송은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송 씨가 살고 싶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도착했으니 다행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서 끝나지만 아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은희들이 오늘도 전을 부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께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